오늘 주제가 동작상. 실은 이제 이 동작상 이론은 학계에 나온 지 이미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좀 생소하지만 신약 성서를 원문으로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기대 수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게 이렇게 흥미로운 게 있구나,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은데. 뭐 좋게 말해서 리바이 쓰고, 좀 심하게 말하면 플러스는 버리고 이제 약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서술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에스펙트 이론이 들어오니까 좀 확신 있게 이거를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헬라어 문법책이 새로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석 작업이 과제로.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신약학회에서 마련한 주제별 톡 신약학 연구 발표인데요. 이거 뭐 연구자가 들어가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 또 다 생활인이고,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는 성경의 독자로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동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소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 네, 저는 조재천이라고 하고 전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순서가 지금 다른가? 제가 보는 순서는 오늘 발표하실 장성민 박사님, 이두희 박사님, 김한원 목사님, 그리고 신찬기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이 네 분 차례차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이고요. 장신대와 하늘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맡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두희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김한원이고요. 예, 하늘샘교회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에서 성경 원어 프로그램 실습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신찬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오타고 대학에서 폴 트레빌코 교수님 지도 아래 고린도전서에 관한 박사 연구 논문을 쓰고 있고요. 현재 미국 남침내 신학교 중에 하나인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 나름 신약학을 언어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빼고요. 저는 그냥 사회자로서 이게 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작상, 악지온스 아트 혹은 뭐 버벌 애스펙트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로 표현되는 용어인데, 좀 생소하지만 신약학을 하고 신약 성서를 원문으로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 수준이 거의 없으시겠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동작산을 처음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게 이렇게 흥미로운 게 있구나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요, 우리 장성민 박사님이 우리에게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준비하신 발제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 나머지 분들이 응답하고 질문하고, 또 장 박사님 또 거기에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토론, 난상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박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시작하시죠. 사실 전문가로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신약성경 헬라어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을 쓰긴 했는데, 정식으로 전공한 건 아니라, 이 분야를 사랑하는 아마추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동작상이란 무엇인가이고, 또 부제가 이제 신약 성서 그리스 시제 핵심 개념과 담론 분석인데요. 이걸 질문 형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제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핵심적인 질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 저자들은 시제를 통해서 무엇을 구별하고자 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질문하고 답하려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담론 분석,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약성경 본문을 분석할 때, 그리고 본문을 번역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 부차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으로 그리스 시제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고 이해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저자들이 시제를 구별했을 때, 예컨대 뭐 현재 시제라든지 부정과거 시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제를 구별했을 때 왜 구별했었느냐? 시간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이해였는데, 사실 이런 이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소급이 되고요. 동사는 격을 갖지 않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주전 2세기에 최초의 문법학자라고 알려진 트락스가 동사에 관하여라고 한 항목에서 소개하는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가 아주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엽에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 블라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문법책들이 거의 기념비적인 문법책들이죠. 저술되기 시작했고 이 이해에 따르면 헬라어 시제는 1차적으로 동작의 종류 혹은 유형, 우리 그 조지 머셉 처음에 소개하신 액션스 아르트 이걸 나타내고 직설법에서만 2차적으로 시간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현재 어간, 그러니까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는 진행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황을 표현하고 부정과거 어간은 이례적이거나 순간적인 동작을 표현하고 완료 어간은 발화 시점까지 지속되는 동작이나 상황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른바 시제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진행되는 일어나는 데에 대한 동작의 종류 혹은 유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동작의 종류나 유형은 실제 동작이나 상황이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뜻에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저자들은 실제로 동작이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저자는 각 시제를 통해서 해당 동작이나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묘사 서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객관적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드린 이유는 최근의 이해는 주관적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블라스가 문법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동사상 이론, verbal aspect theory라고 부르는데 동사상 이론이 제기되면서 그리스 시제에 대한 그리스 시제의 핵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정립되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인 주자가 페닝 교수님, 포터, 요즘에 이제 캠벨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페닝 교수님의 이제 평가에 따르면 그게 한 4가지 정도 이제 1990년대에 처음에 이론 제기됐으니까 한 3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30년 정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을 한 다음에 한 4가지 정도가 합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사상이 그리스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요체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든지 액션스 아르트가 아니라 에스펙트가 중심이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동사상은 동작 혹은 상황에 대한 화제의 관점으로서 동작의 종류, 앞에 말씀드린 액션스 아르트입니다. 동작의 종류 혹은 유형과는 의미론적으로 다른 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과거는 완결적인 동작상을, 현재 미완료는 미완결적인 동작상을 표현한다. 그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가 어떤 동작상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부정 과거와 현재 미완료는 동작상에서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상은 담론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최근의 이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개념은 동작상이 해당 동작이나 상황을 보는 혹은 평가하는 저자나 화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관없이 그것을 묘사하거나 언급하려고 하는 저자나 화자가 그걸 내가 어떻게 언급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겠다 하는 것을 정할 때 시제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완결적인 동작상과 완결적인 동작상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미완결적 동작상은 imperfective aspect를 제가 번역한 말입니다. 이 imperfective를 미완료적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기존의 시제 이름과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 독일어권에서 최근에 문법적으로 인시덴탈이라고 하는 분은 계속적 동작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자나 화자가 해당 동작이나 상황을 미완결적으로 imperfective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집중해서 보여준다는 뜻이고 내부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동작이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 중인 것으로 혹은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제시할 때 이런 미완결적인 동작상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완결적인 동작상은 현재나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고요.
완결적 동작상, 이건 이제 퍼펙티브 에스펙트를 번역한 건데요. 요걸 이제 그 지벤탈은 부정 동작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법창마다 조금 용어들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요 완결적 동작상은 해당 저자나 화자가 동작이나 상황을 완결적으로,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혹은 통째로 바라보거나 제시할 때 이런 시제 형태를 쓰고 부정과거 시제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TV에서 프레이드를 중계하는 방식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데, 기자가 이제 프레이드 장면을 이제 중계할 때 중계용 헬기에 탑승해서 프레이드 장면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바라보면서 지금 프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프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완결적 동작상, 부정과거로 표현하면 외부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내부적인 관점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생생하게 현장감을 있게 중계할 경우에 혹은 해당 동작이나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현재나 미아로 시제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러한 시대 차이가 독자나 청중이 각 동작들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인, 시간적인, 혹은 심리적인, 혹은 주제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독자들이 이런 동작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헬라 저자들이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때로는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때로는 현재 시제를 쓰고 미완료 시제를 쓰고 시제를 바꿔 쓰는데 바꿔줄 때마다 해당 동작이나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거리감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이나 장면을 멀리서 보여주다가 중요한 대사나 장면에 이르면 인물이나 상황을 클로즈업해서 해당 내용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혹은 강조해서 혹은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8장 29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이제 이런 식의 그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정도가 되는데, 일단 대답하여 말했다는 것이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고요. 그다음에 대답하다는 것과 말하다는 것 둘 다 말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동작을 구별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포크리테이스가 부정과거 분사고 레이가의 현재 시제인데요. 이런 거리감의 차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대사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클로즈업이 되면 선생님 얼굴이 가까워지게 클로즈 되죠.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포크리테이스 정도의 느낌이라면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보여주는 게 레게이 정도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사를 쭉 읽어가던 혹은 따라오던 독자들이 부정과거 시제로 전체 장면이 묘사되다가 갑자기 현재 시가 나오면 해당 장면이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사가 되게 클로즈업 되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이 강조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해가 본문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합의사항 중에 마지막 담론을 구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저자는 글의 다양한 정보를 나열하면서 배경이 될 만한 정보와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별을 하죠. 정보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어떤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할 것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으면 되게 좀 난해하거나 어려운 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담론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두드러져 있다면, 즉 아무것도 부각되거나 강조되어 있지 않다면 극도의 난해함만 남게 된다. 그 결과는 검정색 종이 한 장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게 롱에이커가 한 주장인데요. 이게 이제 검정색 종이죠. 이걸 보면서 네, 검정색 낙타가 깜깜한 밤에 검은 사막을 건너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중에 낙타라든지 사막이라든지 밤의 상황이라든지 이것 어느 것 하나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강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그리스어에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나 중요한 내용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동사상이 본문의 두드러짐을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사물 예로 들자면 부정과거 시제는 이야기의 개요를 멀리서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느낌이고, 현재나 미알로 시제는 이야기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본 독자나 청자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부각시키고 이를 좀 더 가까이에서 주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개요는 일단 디폴트 시제인 부정과거 시제를 묘사하고 중간중간에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거나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정보가 나타나면 시제를 바꿔서 현재 시제나 미연로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독자나 청자들이 해당 동작에 혹은 해당 사항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글이 입체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론 분석뿐만 아니라 동사상 이해 전체를 포함해서 이러한 이해를 마가복음 1장의 몇몇 부분에 적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장 11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시에호 휘오스무 호 아가페토스 그다음에 엔소이 유도케사 이 유도케사가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이 유도케사의 번역을 두고 아주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과거의 일이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서 이때 문맥에 맞지 않고요. 이제 액션스 아르트라고 란 관점에서 봐도 이도 설명이 좀 까다로운데 동작상에서 견지해서 보면 이게 이제 해당 그 장면이나 상황 여기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정 같은 거겠죠.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요약적으로 통째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유도케사를 그냥 별 무리 없이 기뻐한다 정도로 번역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어지는 12절에 이런 역사적 현재가 나오는데 에크발레이 그러니까 즉시 그 영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에크발레가 내쫓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동작상의 현재에서 보면 마가가 해당 장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내몰리는 장면을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 느낌상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는 예수가 갈릴리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엘벤이라고 하는 왔다라는 말이 부정과거고 분사긴 하지만 퀘리손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 동작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과거의 엘덴보다는 퀘리손이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또 부각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장면 상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는 장면은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장면을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은 좀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상을 좀 새롭게 동작상을 기준으로 지제의 의미 차이들을 좀 새롭게 이해하면 물론 기존의 모든 이해들을 다 폐기하거나 뭐 잘못된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본문을 좀 더 풍부하게 혹은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이론적인 얘기도 좋았지만은 뒤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니까 확실히 이게 그 중요성 부분이라든지 개념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들 들으셨는지 순서 없이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뭐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예, 학문적인 얘기보다 네. 실제 이렇게 헬라어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이 학문적인 얘기를 좀 진행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상에 관한 거를 나름 좀 접하고 지금 계속 한 뭐 2, 3년 이상 강독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그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로 됐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현재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현재는 현재로 또 그리고 이제 강조점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평생의 헬라어 성경 읽기가 소원이어서 함께 참가하고 계신 70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기를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왜 그러냐를 설명했을 때는 좀 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볼 예배용 성경과 좀 이렇게 구어체 성경이라고 그럴까요? 마치 그 변사나 저도 읽다가 갑자기 이거 판소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구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좀 그거를 살리는 번역이 있으면 더 재밌고 생생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저 스스로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문적인 거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김한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을 학문적으로 이 파고드는 주제를 퍼포먼스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예, 공연 비평, 예, 예. 실제로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연한다라기보다는 원래 그 성경이 기록된 컨텍스트가 저자와 독자들이 그 퍼폼할 것을 기대하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또 많이 얘기되는 그런 성경 공동 읽기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든 사람이 책을 갖고 우리처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앞에서 읽고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데 그 앞에서 읽는 사람이 일종의 공연을 하는 셈인 것이죠. 뭐 변사나 판소리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소, 공연적 요소, 뭐 어조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심지어 어떤 제스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적 요소가 성경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원어 성경에. 따라서 그거를 없는 걸 뭐 현대인의 감수성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끄집어내거나 만들 필요가 없고 성경을 원문 그대로 충실히 읽으면 그런 공연적인 요소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학문적인 분야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김한옥 씨 그 강동 모임에서 예, 동작상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금방 예. 우리 장 박사님이 설명하신 개념, 특히 여기서 설명은 처음에 장 박사님이 악지온스 아트를 꺼냈지만 악지온스 아트라고 하는 누구예요? 블라스가 100년 전에 제시한 개념이 1990년대에 말하자면 리바이즈가 된, 뭐 좋게 말해서 리바이즈고 좀 심하게 말하면 블라스는 버리고 이제 악지온스 아트는 버리고 그걸 대체하는 버벌 에스펙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확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강도 모임하시는 분들이 악지온스 아트로 보는 게 아니라 버벌 에스펙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벌써 습득하시고 강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을 하시도록 하고 그런데 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할 때 그거를 살려서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이제 그거를 들으시고, 그 장로님께서, 굉장히 뭔가 연것 같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잠깐 용어를 좀 정리하자면, 장 박사님, 동작상과 동사상, 네. 그건 혼용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 이제 블라스가 자기 책에서 혼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사 자체 개념을 설명할 때, 네. 액션스 아르트 혹은 에스펙트로 불리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혼용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최근에 동사상 이론 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죠. 개념을 잘못 사용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액션스 아르트는, 실제로 이제 동작상, 취재 자체가 동작상의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의미랄까요? 그 자체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이 이래저래 문맥적 요소가 어우러지게 되면 다양한 액션스 아르트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는 좀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하나는 좀 화용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요. 블라스는 그걸 조금 혼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론적인 차원하고 화용론적인 차원 이렇게 두 개의 차원으로 네네. 구분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작상 일종의 재료고 그 재료가 문장 내에서 이런저런 요소가 어우러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리가 만들어지는데 요리가 뭐 때로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뭐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들으면서 굉장히 발제가 엄청나게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들으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이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름부터 좀 문제잖아요.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오케이.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런 거지만은 imperfect, perfect, 뭐 aorist 이런 거는 또 시제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명칭 자체도. 그러니까 어떤 tense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이걸 다 담는 것 자체가 부분적으로밖에 못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반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런 imperfect나 perfect나 뭐 aorist 이런 거를 또 반영하자면 actions art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미 블라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스 아르트를 내세우면서 시간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중요한 키를 던졌고
최근에 이제 그 버블 에스펙트 이론 나온 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오는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주관적, 객관적 그거를 잘 나눠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스 아르트라는 거는 시간적인 거 말고 그러나 이루어진 어떤 행위의 종류 이런 것들을 주관이 배제된 객관의 관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였다면, 버블 에스펙트 최근에 나온 이론은 이것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전달하고자 하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어프로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텐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액션스 아르트, 최근에 얘기하는 버블 에스펙트 이런 게 좀 나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흥미로운 거는 최근 성서가 경향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 그 인터프리테이션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사적 그 비평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했었다면, 최근에 오면서 그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말하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인 측면들을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 이론에 있어서도 버블 에스펙트 이론이라는 쪽으로 조금 발전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장 박사님 잘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런 버블 에스펙트 티오리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서 비평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 비평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 문학 비평이니 사회 비평이니 문화 해석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이 버블 에스펙트 티오리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가능성을 새롭게 조금 이제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좋은 주제가 된다, 이런 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부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뭐라 그럴까, 이론의 범위랄까, 이론이 커버하는 범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이러저런 모든 시제 케이스들을 쭉 살펴보면 설명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액션스 아트로 하면 조금 더 많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버블 에스펙트로 하면 조금 더 많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두 개념 자체가 배제되거나 뭐 폐기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다 이제 두루두루 이러저런 이제 요소를 담고 있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제 어스펙트라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액션스라도 새롭게 설명해낼 수 있고, 이건 요런 사정에서 이렇게 액션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범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반론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면서도 당장에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째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쭉 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조망한다면, 현재 시제나 임퍼펙트 이런 것들은 줌인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부각시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이제 저한테 좀 떠오르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소유를 공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는 시제가 전부 다 미완료예요. 임퍼펙트. 그냥 미완결정 뭐 있지만 일단 부르던 대로 제가 자꾸 쓰게 되니까 미완료 시제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4장 36절부터 37절, 이거는 이제 바나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소유를 다 공유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미완료로 갔고, 그 다음에 36절, 37절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도 밭이 있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거 아우리스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인데, 이것도 다 아우리스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장 32절부터 35절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줌 아웃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오버뷰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프린시플 차원에서 미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 이론으로 제가 설명해 보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었던 양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완료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36절, 37절, 5장 1절부터 11절은 스페시픽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그젠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우리스트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 추석에 조금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근데 아까 그 동사상 이론에서 설명했던 거하고는 이게 이제 조금 그 조화시키기가 그죠. 조금 네. 거의 뭐 컨트라딕터리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는 보완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포괄하는 범위를 넓혀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조금 생각해봐야 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잠시 나눠도 될까요? 사회자 조현철 교수님께서 우리 이 박사님 얘기한 거를 좀 매듭을 짓고 가죠. 4장 32절부터 35절 그리고 5장 부분, 그 부분이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과 지금 동작상 이론으로 인해서 보는 방식이 정반대라면 정반대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리를. 둘 다 맞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신 목사님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일단은 그러니까 동작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저자가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두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모여서 헤비추얼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과 그 뒤에 나오는 그 에어리스트로 쓰인 부분들은 실은 그 행동의 서머리, 그러니까 행동의 그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상 이론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돌이 있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던 동사들은 이렇게 줌인해서 이제 그 행동의 다이나믹들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일어난 말씀하셨던 에리스트 케이스들은 초대교회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케이스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행동의 인테리어, 그 행동의 자세한 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그림들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동작상 이론이 그런 부분을 충돌이라는 개념보다는 에리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건들을 하나의 그림들로 이렇게 큰 그림들로 하나, 둘, 셋.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의 디스코스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보충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주모임을 참가하면서 어디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검색을 자세하게 해본 게 있습니다. 그 70인역하고 그 히브리어 VHS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과연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아오리스트가 히브리어의 무엇을 번역하는 데 사용이 됐는가?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바브 계속법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담론이나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서 그 서술이 이어질 때 그 이 부정과거 시제가 이제 많이 썼다는 거가 이제 좀 이렇게 느낌이 와서 이제 그 장 박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본문 계속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정리를 한달까요? 좀 하나 부연해 드려야 될 게, 부정과거 시제가 기본적인 서사의 큰 개요를 설명하고 나머지 현재 시제는 미완료 시제가 좀 부합하려는 정보를 나타낸다고 해서 중도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정보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시하는 방식, 그 해당 사건이나 동작을 언급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정도고, 그게 이제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묶음을 짤 수는 있겠죠. 짤 수는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부정과거는 조금 이제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나머지 시제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사님의 그 견해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32에서 35절 사장 마지막 부분은 전체 그림이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의 특수한 사건이고,
그 앞에 이제 36, 37 바나바도 그 특수한 사건, 아우리스트. 아하, 바나바도 예. 특수한 사건. 그러니까 이제 큰 원칙이 있었고 공동체 생활에 그렇죠. 그에 대한 파지티브 이그젠플로 바나바. 그건 무슨 시제예요? 예? 아우리스트. 아우리스트. 아, 예. 그리고 네거티브 이그젠플로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예.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32에 제가 35. 보고 이해하는 그 방식. 네. 네. 그러니까 32에 35절이 바나바에 대한 묘사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무관하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완전히 주제를 전환해 갖고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서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어지는 관계의 정확히 속성이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전체와 특수냐? 그리고 이 지금 동작상으로 그걸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책에 이제 우리 장 박사님 쓰신 이 저서에는 imperfective라는 그 개념 안에 internally와 as in progress, 진행 중인 거,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perfective라는 것 개념 안에는 external과 as a state of being, 어떤 상태, 이거를 포함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번째 개념들, 그러니까 as in progress, as a state of being, 그게 각각 imperfective와 perfective의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완료 시제가 나오는 이 부분이 progress를 말하고 있고, 진행 중인, 계속되는 걸 말하고 있고, 아우리스트는 state of being, 어떤 정적인 거, 어떤 특정한 상태. 굳이 제가 이런 비유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30에 35 미완료 시제는 동영상, 이어지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스냅 사진, 그냥 사진 한 장이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동작상이 설명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과거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지금 제시한 어떤 그 화자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화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 이론에서 악시온스 아르트를 이제 구분해가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조혜천 박사님이 정리를 해준 셈이거든요. 설명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설명인데 지금 구글 에스펙트 이론하고 이거를 딱 피딩시키기가 조금 어렵게 들린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한 설명은 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장 박사님 설명하신 새로운 동작상 개념, 버벌 에스펙트, 뷰이스트 패닝의 개념이에요. 과거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임퍼펙티브의 속성 중에 인터널리와 as in progress가 있다. 그 다음에 퍼펙티브의 속성 중에 사실 imperfective와 perfectiv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조어거든요. 이건 그렇죠. 없어요.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imperfective, 사실 imperfect 자체가 형용사인데 거기에 IV를 붙였고 또 형용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우리가 이제 저는 저 번역도 미완결적이라는 번역보다는 불완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번역이 조금 그래요. 미완결적은 왠지 미완료적으로 들려서 그 imperfect 시제할 때 그 imperfect라는 단어와 imperfective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용어의 번역은 차치하고라도 자, 지금 초대교회 막 이렇게 경제생활 공유하는 이런 경제생활 막 역동적인 그런 거를 이 화자가 사도행전 저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역동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in progress죠. 그러니까 미완료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나바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자 자신의 이야기도 아니거니와 저자가 바나바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다소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서 하나의 그 공동체의 다양한 이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의 스냅 사진, 대비되는 두 개의 스냅 사진을 찰칵 하나 찍고 찰칵 또 하나 찍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아마 에어리스트로 하지 않았을까. 제가 혹시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조혜천 교수님께서 방금 이제 이거 말씀하셨던 전에 설명해 주신 것이 그 동작상 이론으로 이렇게 저는 잘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제 이 동작상 이론은 학계에 나온 지 이미 4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사본학,
그리고 이제 사본으로 텍스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문법 구문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 들여다보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저는 잘 캡처를 해주셨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동작상 이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그러니까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저자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제 소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학계에 특히 이제 60년 이후로 부각이 됐냐면, 아마 장 박사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퍼디난드 소시얼이라는 이제 프랑스 이제 언어학자가 이제 언어 응용학, 이제 그 applied linguistics와 또 다양한 언어학적인 학계에서 예전에는 이제 prescriptive,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은 A, B, C, D여야 돼, 여기 맞춰야 돼라고 하고 텍스트를 접근했다면, 이제 소시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텍스트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문법들을 도출해야 한다는 디스크립티브한 방법을 제안했고, 또 그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학자들이 그런 어떤 이제 언어학계의 디스커션들을 이제 채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스타트보다는 에스펙트가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다고 장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왜냐하면 에스펙트는 조금 더 디스크립티브한 방향성으로 나가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액티브 스타트 같은 경우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규칙들이나 어떤 프린시플이 있는데 그것에 맞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펙트는 이런 부분들, 동사상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디스크립티브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조재춘 교수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그 imperfective, 미완결적, 네, 그 관점 자체가 영어로 internal makeup에 관심이 많습니다. 퍼레이드라는 걸 이제 이렇게 예로 든 것도 뭐냐면, 퍼레이드 안에 있는 다양한 internal makeup에 이제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에리스 같은 퍼펙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저자의 관점의 관심이 전체 큰 그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에서 등장하는 에리스트 사용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어떤 그 큰 그림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재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동사상 이론을 잘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중에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이런 변수를 조금 더 그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이제 조재춘 교수님이 인프로그레스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 그 다음에 스냅샷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것도 두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도 가까이에서 그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줌 아웃 해가지고 멀리서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스냅샷도 멀리서 찍은 스냅샷이 있을 수 있고, 가까이서 찍은 스냅샷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를 조금 더 이제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분석을 조금 더 해보면 리파인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게 돼요. 사실 이제 발제해 주신 거에서 현재 시제는 굉장히 취지에 잘 맞게 이해가 돼요. 역사적 현재 같은 거 다룬 거, 에크발레이 뭐 이런 거 딱 했을 때 이게 과거 시제로 쭉 이렇게 내러티브가 진행하다가 갑자기 현재 시가 딱 들어오면서 그 장면 안으로 우리를 확 끌어들이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소개해 주신 그런 버블 에스펙트 측면에서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예로 들었던 엘센이 아우리스트고, 그 다음에 캐리손이 프레젠트 파티시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줌 아웃에서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설명은 굉장히 그 기존에 우리가 그 본문 읽을 때 참 어려웠던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임퍼펙트를 자세히 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발제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imperfect, present, perfect 이런 것들이 에스펙트 차원에서 보면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동작이나 행위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이 자체로 이제 굉장히 발제가 참 좋았는데, 임퍼펙트 차원이 들어올 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제 퀘스천이 여전히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금방 이두희 박사님이 이제 번역을 이번에
새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정확히 명칭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한글 성경. 그때 이제 제일 고민되는 게 어순, 네. 헬라어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게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금방 장 박사님이 예로 든 걸 보면 어순을 헬라어 어순 그대로 반영을 했단 말이죠. 동작성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들 보면 분사는 부문장이고 뭐 상태나 시간, 이유 등을 나타내므로 우리말에서 부문장은 대개 주문장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분사가 들어가 있는 걸 무조건 앞에다 놓고 번역을 하고 주문장을 뒤로 올리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게 있어서 이게 참 문제였는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이게 또 액션스 아트. 근데 뭐 그거는 꼭 버벌 에스펙트 안 들어오더라도 예전에 이미 이제 독일에서 19세기 후반에 나온 1800년대 말에 나온 그 퀴너걸스라고 우리는 이제 영어권에서 나온 뭐 스마이스 이런 것만 많이 참고하지만 독일어권의 퀴너걸스가 아주 권위 있는 또 문법책이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플라톤이나 기존 고전 문헌들 쭉 이렇게 서베이하면서 지금 딱 요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센 캐리손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제 분사는 부차적이고 주동사가 메인이다. 그렇죠. 서술을 할 때. 요게 이제 기본 우리의 이해인데 그렇지 않고 부차적인 거를 주동사로 먼저 쓰고 주된 거를 분사로 쓰는 용례가 무지하게 많다. 아하. 이거는 이제 문법 실력이나 문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문법 실력 뛰어나고 훌륭한 문장에서도 이런 용례는 얼마든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찰에서 이제 약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의거해서 이제 약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버벌 에스펙트 이론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그런 식으로만 쭉 디스크립티브하게 문법책에서 이렇게 관찰 내용을 알려주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좀 확신 있게 이거를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띠오리가 나왔을 때 옛날 띠오리로 했던 것과 결과가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니까 이 새로운 띠오리의 그 유효성이 더 강화되는 이런 건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설명력이 더 좋은 이론인 거죠. 네. 더 좋은 설명력을 가진 그렇죠. 이론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아포크리테이스 그 레게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주동사 나오고 뒤에 에이폰 같은 그 아우리스트 분사가 확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의 카테고리로 집어넣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는 사실 버블 에스펙트 띠오리를 가져오면 조금 더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그림을 그렸는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세히 안 보여요. 비쳐. 안 보이죠? 자 어때요? 이제 된다. 보입니다. 예. 네, 요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악지온스 아트로 했던 거를 이 버벌 에스펙트가 다 포괄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옆에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악지온스 아트가 포괄해서 잘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동작상이 그 전에 악지온스 아트로 설명 못하던 걸 더 잘 설명하게 되었는데 동작상도 여전히 잘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동작상이 만능이 아니고요. 동작상으로 열면 모든 문이 열리는 만능 키가 아닌 거죠. 오히려 악지온스 아트가 과거에 카테고리가 더 잘 설명하는 부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이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 뭐 과제가 이제 앞에 남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액션스 아트가 이제 동작상이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돌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동작상 이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말씀하셨던 동작상 이론이 어떻게 에스펙트라는 어떤 범주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refine돼서 좀 더 정제돼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전현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버벌 에스펙트 이론이 처음 나올 때 실은 이제 스탠리 포러는 이제 액션스 아트에 관해서 셰필드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고 또 이제 페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에서 그 캐럿이랑 밑에서 이제 쓰시고 계셨는데 두 분이 이 포러랑 이 이제 페닝 교수님이 서로가 똑같은 비슷한 주제에 쓰는 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페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스 아트를 어떻게 다르게 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반면에 이제 포러 같은 경우는 액션스 아트를 전통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시를 했는데 북미나 그 이제 뭐 서부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지벤탈도 그렇고 캠브리지 그릭 그래머 책도 그렇고 이제 페닝 교수 그러니까 verb aspect 이론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캠벨이나 아니면 페닝이나 하신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액티언스 아트를 예전에 못 채워졌던 부분이 이제 그 verb aspect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액티언스 아트를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시가 동작상 이론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더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조혜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조금 잘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은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내러티브, 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서신서처럼 트리티스나 엑솔테이션, 권면하는 말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나요? 그건 이제 학자들마다 좀 입장이 다른데요. 스탠리 포터의 입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똑같이 그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아우리스트가 전체적인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임퍼펙티브한 게 주제적이거나 부각시켜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완료 시제, 특히 이제 그 포터 완료 시제를 강조하는데 완료 시제가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또 세부적으로 좀 언급해야 될 부분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쭉 분석을 하죠. 서신서도 분석하고. 서신서도 제가 알기로 가능하다. 국내 서신서도 가능하다. 네, 국내에 그런 걸 이제 기주로 해서 이제 뭐 딜레몬서나 이런 걸 분석하는 논문들도 되어 갔고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 본문 해석의 입장의 차이기 때문에 시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상 verb aspect를 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바울이든 누구든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개요는 어떻게 설명하고 그 중에 특별히 뭔가를 부각시킬 때는 시제를 바꾼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글쎄 오히려 서사문에 좀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서신서 같은 그런 논리적인 것들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거리감이란 리모트네스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은 거리감이란 부분도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관점의 측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측면 안에서 이해하는 거리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포르 같은 페닝 같은 경우는 두드러짐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한다면 근데 이런 실은 이제 거리감이나 두드러짐이라는 부분 또한 디스코스라는 그러니까 담론적인 어떤 그 다이나믹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페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러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 담화 안에서 좀 의미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거리감이라는 개념 자체는 서사문 외에서는 거리감이라는 부분이 그 어떤 그 동작상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빠져나와서 의미를 가질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저도 이제 전공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에서는 동작상 이론을 사용했을 때 그 이제 저자가 어떤 것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측면 외에 이제 예를 들어 서사 장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서사문 안에서 있는 그 어떤 담화적인 부분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신서 안에서는 사용하는 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이제 담화 분석, 디스코스 애널리시스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또 다르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 거리라는 개념을 너무 부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버벌 에스펙트 디오리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역사적 현재 같은 경우에 생동감 이런 거를 좀 강화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래서 변수를 몇 개로 늘리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나 미완료나 또 이런 것들은 생동감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이제 제기했던 4장 32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36, 39 뒤에 나오는 미완료와 아우리스트도 사실은 이제 화자가 좀 더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화자의 인텐션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어쨌든 독자들에게 더 확 부각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면은 버벌 에스펙트 차원의 설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드는 지금 말씀 듣다. 그러니까 그 비유, 퍼레이드 헬리콥터 타고 보느냐,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퍼레이드 하면서 보느냐, 그 비유가 매우 효과적이긴 한데, 언뜻 들을 때는. 그든 비유로서 가진 한계가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보완할 만한 또 다른 좋은 비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역사적 현재 같은 경우는 저는 15절 군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의 디스커션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이제 정 박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언급하신 Greek Verbs Revisited 그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스티븐 레빈손 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책에서 이제 레빈손 같은 경우는 담화라는 그 디스코스라는 측면에서는 그 역사적 시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역사적 시제가 어떤 그 말한다는 그 어떤 단어, 그러니까 말한다는 걸 이렇게 vivify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동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보다는 담론적인 부분에서는 역사적 현재는 그 뒤에 나오는 스피치의 어텐션을 더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본다면 역사적 현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이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담론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서는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가리키는, 여기에 어텐션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는 걸 조금 이렇게 더해서 저는 좀 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관련해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이제 레게 아우토나 레곤 같은 현재 분사로 해서 뒤에 이제 대화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레게나 레곤 같은 현재 시제,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부각시키거나 지시하려는 그런 것들은 말하다로 번역하기보다 바로 이렇게 정도로 번역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대답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뒤에 나온 내용이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좀 적용을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말하다 동사는 오히려 지시하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말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조금 더 새로운 창발적인 어떤 지도를 해보는 게 실제 본문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세미티즘 아니에요? 하여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그러니까 왈라스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리던던트하다고 설명해버리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아니 그게 저기 문학상으로 뭐야, 보면 그렇다는 우리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겠지. 근데 왠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그릭으로 옮긴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강해요. 근데 사실 네. 이제 뭐 다 비교해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시제가 다르게 옮겨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펜 같은 부정각 시제를 썼느냐 아니면 현대 시제를 썼느냐 혹은 분사를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의도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 역사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그게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바뀌어 있으면서 이두라고 하는, 이두희 박사님 말고 이두라고 하는 그 감탄사로 많이 대체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적어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가 마가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읽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비교해보면. 그러네요. 아주 그러네. 아주 특이한 현상이네요. 하여튼 좀, 케이스별로, 주목해볼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가면 근데 그게 그 단순각으로 다 바뀌어버린 경우가 빈도수가 훨씬 늘어나요. 마가복음의 역사적 현재로 나왔던 것이 마태복음에는 상당한 정도 남아 있으면서 이제 우리 상 박사님 얘기했던 현상도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 가면은 역사적 현재가 문체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게 거의 병행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단순각으로 가버린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건 누가의 그릭이 에딕 그릭에 가까워서 그런가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마가가 문장 쓰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알려져 있게 누가가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버벌 에스펙트 띠오리 나오면 그렇지 않다. 다른 차원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이 지벤탈의 설명인데요. 선택지가 사실 없어요. 시간적인 직설법 자체가 시간적인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의미를 좀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려고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현재 시제 말고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작상 이론으로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현재 시제를 동작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썼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 문맥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페니 교수님의 그 주장이 최근에 많이 그 포터나 이런 분들보다 각광을 받는 이유가 포터는 너무 이걸 이제 체계화시켜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외가 많고 좀 맞아요. 억지 같은 느낌이 자승자박이죠. 페닝은- 자승자박. 그렇죠. 자기가 너무 이론이 정교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패닝은 조금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좀 노출해서 예외도 많이 있고 또 의미적인 네.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네. 걸 좀 종합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네. 컬러 어스펙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만 조금 유보적인 혹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을 좀 열어뒀고 학자들이 그 정도 입장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설법 그 시제가 주문장의 주어고 분사가 있을 때 그 분사의 시제가 현재이냐 아우리스트냐에 따라 직설법 동사가 표현하는 사건이나 동작의 어떤 시간적 순서, 동시 동작이냐, 뭐 이전 동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가 들어맞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문법책에 예로 든 몇 개의 문장들. 많이 있어요. 가끔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동작상을 사용하면 이제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동시 동작 아니면 뭐 이전에 먼저 일어난 선행 동작 이런 걸로 설명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동작상 이론이 받아 안아서 잘 그렇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지금 이거 퍼포먼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신창희 교수님.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퍼포먼스를 이야기하셨는데, 퍼포먼스를 할 때 시제 차이를 잘 보면 특히 이제 서사문 같은 경우는 그게 일종의 이제 대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표지 같은 거거든요. 그런 뭘 거네요. 강조해라, 네, 뭘 더 그렇습니다. 크게 읽어라, 혹은 아하. 뭘 좀 빨리 진행해라 이런. 근데 그게 이제 대본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제로 이제 사인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아는 사람은 그런 감을 좀 살려가지고 아주 입체감 있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근데 실은 저는 그 장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연결해서 들었던 생각을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실은 말씀하셨던 동작상 이론 이제 소개해 주셨던 동작상 이론을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을 쓰려고 했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를 더 해석자 입장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터널 메이크업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 다른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구절들에 나오는 마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저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본문이 그 마가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목적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좀 유기적으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교회 이제 컨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말씀을 바라보거나 또 이렇게 텔러 텍스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저자의 어떤 그 의도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근데 설교의 컨텍스트에서는 보세요. 설교자는 동작상 이론 섭렵했어요. 헬라어 성경 읽어요. 동작상 이론의 빛 아래에서 다 깨달아요. 마가의 뭐 저작 의도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제 그걸 청중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청중이 앞에 있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헬라어 성경이 아니고 개역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구절의 원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일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럼 뭐야 개역개정은 틀렸네?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동작상 이론이 가져오는 원문에 충실한 하지만 개역개정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교자가 잘 요리해서 표현하고 전달하느냐 또 하나의 과제예요. 뭐 제가 얘기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 말씀하세요. 개혁 개정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농담으로도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권하고 싶은 방법은 여러 여건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게 사실 이제 청중들한테 원문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거리가 멀어요. 차라리 맞아요. 이제 그보다는 맞아요. 이러한 원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풀어낸
여러 다양한 여건들을 예를 들면 개개적 읽었지만 또 세번역, 또 공동번역 개정 뭐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원문을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정답이고 다른 여건들은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우리가 읽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좋지 않겠나. 요런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좀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두희 박사님 입장에 100% 동감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언어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마치 기존의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주장이 좀 선명해 보이게 되니까. 그게 늘 이제 좀 조심하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자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도현 목사님 말씀하신 식의 구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좀 되게 폄하하고 자기께 더 낫다 이런 식의 구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권들 서로 많이 비교해보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좀 알려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본문에 대한 좀 궁금증이랄까요? 본문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김한우 목사님 훨씬 더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사실 마가복음이 유티스라고 하는 그 부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성경 전체의 한 80% 이상을 마가가 쓰는데 그래서 이제 스캇 맥라이트 같은 분은 그게 이제 11장 정도까지 아주 많이 나오다가 11장 이후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몇 번 나올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안 나오는데 스캇 맥라이트가 순한 이야기로 독자들 몰아가고 있다. 앞에 계속 유튜브 해가지고 이야기가 아주 빨리 진행되게 하고 11장부터는 이제 그걸 없애면서 좀 상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동사상 이런 거 결합시키면 통계를 내가지고 앞에 시제와 뒤에 시제가 11장 기준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11장 이후에 실제로 이제 미완결적 시제가 많이 사용되면 동사상이론을 아주 잘 들어맞는 서사 구조가 되는 거죠. 아주 해당 내용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확실히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논문 타픽 하나 나왔네요. 예? 논문 타픽 하나 나왔어요. 그런 식의 접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김한우 목사님 도와주시면 제가 논문 하나 쓰겠습니다. 찾는 건 금방 됩니다. 예. 자, 우리 시간이 예, 마무리가 지금 될 시간이라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네, 신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말씀 사역자가 이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는 네, 저도 실은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셔서 제가 실은 대신해서 매주 주일 강단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은 특히 미국 안에서는 이제 설교학계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브라함 크로빌라라는 이제 이제 신약학 전공을 했고 이제 에버딘에서 프란시스 왓슨 밑에서 했고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학에 대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최근에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분 이제 이제 가르치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그분의 이제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 성서학, 특히 신약 성서학과 좀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하고 저는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크로빌러 같은 경우는 설교자는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이제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텍스트를 설교자가 해석을 하고 거기서 받은 임팩트를 전달하는 어떤 구조로 설교학이 진행이 됐다면 크로빌러 같은 경우는 회중이 텍스트의 임팩트를 직접 받도록 이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교자의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동사상 이론을 포함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동사상 이론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조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잘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디스턴트한 어떤 거리감이 있는 학문이 원래 아닌데 그렇게 좀 이해되어진 부분은 설교학적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좀 회중과 텍스트가 거리감이 있는 구조에서 설교를 해왔던 어떤 측면도 그것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동사상 이론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설교자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대신에 이제 그 설교자가 이 텍스트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딜리버리하고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이제 예전과는 다른 다이나믹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담임 네. 목회자 입장으로서 네. 특히 이제 동작상 이론 같은 경우는 아무 뭐 그 개혁 개정이 틀렸다 뭐 잘못됐다 얘기 안 하고도 네.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예전 같으면 이견은 뭐 단회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네.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설교는 큐레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몇 절 중에서 내가 요번 주에 무슨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하고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정과거 시제가 계속 연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영화에서 지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 어떤 시점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 있듯이 지금 뭐 제자들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사건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같으면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것들 할 때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할 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아주 그 강력한 그 도구가 헬라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징검다리로서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동작상 금방 오늘 이제 발제하시고 우리가 토론한 요것을 담은 헬라어 문법책이 새로 그렇겠네요. 쓰여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악존 사트나 텐스 부분에 이 부분이 첨가된 문법책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석을 새롭게 하는 이 동작상 이론을 염두에 두고 모든 동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서 의미들을 재구성해내는 그런 주석 작업이 과제로 장 박사님께 주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또 다른 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20분 했으면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예, 그러면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아주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